뉴 레이디오거든요. 5G를 가면서 이제 그 통신 채널로 해서 새로 주파수가 정의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뉴 레이디오라는 규격에는 이렇게 반영이 돼서 그 5G 뉴 레이디오 이렇게 정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통신 방식은 LTE 때도 OFDM을 썼거든요. 근데 5G 때도 그 FDMA나 뭐 여러 그 노마나 여러 가지 논의가 되다가 결국에는 좀 다른 통신 방식을 사용을 할 걸로 예상이 됐었는데 그냥 이게 현재로선 가장 좋다 해서 OFDMA 방식을 지금도 그냥 그대로 채택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LTE 때도 그 FDD, TDD가 다 있었는데요. 근데 한국에서는 FDD만 썼잖아요. 그래서 근데 5G에서는 주파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고주파 대역에서는 TDD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다른 점이고 이 관련해서는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GPP 페이지 1이거든요. 페이지 1이라는 거는 3GPP가 지금 페이지 1, 페이지 2 나눠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릴리즈, 규격 번호는 릴리즈 15에서 페이지 1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5G 장비들은 전부 다 릴리즈 15 기반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좀 LTE와 5G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LTE 때까지만 해도 below 6G라 그래서 6기가 이하를 다 통신 규격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5G 가면서는 이제 6기가 이하도 있지만 그리고 그 밀리미터 웨이브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1기가 대역까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5기가 대역에 그 우리가 below 6G 6기가 이하라 그래서 below 6G라고 부르거나 아니면은 규격 명칭은 FR1이거든요. frequency range 1이에요. 그래서 그 프리퀀시 1과 프리퀀시 2로 나눠지는데 근데 below 6란 말도 현재는 조금 안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6기가 unlicensed 6기가 대역이 그 FR1에 편입이 되면서 6기가 대역도 속한다 그래서 below 6G가 아니라 그냥 FR1으로 지금 현재는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5기가 대역을 쓰는데 이게 그 우리는 N78 대역을 쓰고 있거든요. 3.5에서도. 그리고 28기가 대역은 N257 대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LTE 때는 우리가 밴드 1, 밴드 3, 밴드 5, 밴드 7을 쓰고 있죠. 그래서 LTE 때까지는 B라는 걸 썼었고요. NR에서는 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요 B1에 해당되는 게 NR에서는 N1, 그 다음에 N3, N5 똑같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LTE 때는 FDD, TDD 방식을 썼다고 하면 NR에서는 규격에서는 그 TDD, FDD는 맞는데 paired와 unpaired spectrum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paired는 이제 이게 FDD, 그 다음에 unpaired spectrum은 TDD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unpaired spectrum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주파 대역, LTE 주파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NR로 사용을 하게 되면 그때는 paired spectrum이 되겠죠. 그리고 웨이브폼은 DL 같은 경우는 지금 그 LTE는 CP-OFDM을 사용을 했고 UL은 SC-FDM을 사용을 했거든요. SC-FDMA는 이게 싱글톤이에요. 그래서 얘는 그 주파수 대역에서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거나 이게 안 되고 그 컨티뉴어스하게 한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5G에서는 DL도 CP-OFDM을 사용하고 UL도 CP-OFDM이 기본으로 사용합니다. 근데 약전이나 이런 데서 커버리지 확장용으로 DFTS, OFDM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말이나 이런 게 좀 이슈가 있어서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고요. 이게 SC-FDM하고 A랑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CP-OFDM에다가 프리컴바이닝을 그 앞에 프리코딩을 해줘서 좀 더 복잡하게 그 송신기를 모뎀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하는 방식이어서 얘는 속도나 이런 면에서는 좀 불리함이 있는데 얘가 구현이나 이런 데서 좀 안 좋은 거였는데 약전에서 커버리지 향상용으로는 얘가 좋아서 약전에서 사용용으로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퀄컴 단말이 좀 이슈가 있어서 현재 사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 스트럭처를 보면
LTE 때는 15kHz가 고정이었거든요. 이게 그래서 SCS라고 불렀어요. Sub Carrier Spacing.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LTE 때는 20MHz가 최대였는데요. 그럼 20MHz가 이렇게 있으면 그 대역에서 RB라는 게 있거든요. 리소스 블럭이 거기에 12개의 이렇게 서브 캐리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 캐리어인데 서브 캐리어다. 그러니까 주파수인데 서브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가 12개 서브 캐리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브 캐리어 하나의 그 간격이 여기가 15kHz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12개면 15kHz 곱하기 10이니까 180kHz가 되겠죠. RB 하나는. 그래서 이렇게 LTE 때는 그렇게 15kHz 하나가 고정이었는데 NR에서는 15, 30, 60, 120, 240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각각 사용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FR1에서는 60까지를 FR1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FR2에서는 60부터 240까지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뭐 그런 거 배웠잖아요. 그 F는 뭐 T분의 1, T는 F분의 1, 뭐 이런 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주파수 대역이 올라가면 그 시간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래서 LTE 때는 15kHz일 때 TTI가 한 주기가 1ms였는데, 근데 NR에서는 15kHz는 1mm, 30kHz일 때는 0.5mm, 120kHz일 때는 0.125mm 이렇게 사용이 연계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데이터를 훨씬 더 짧은 시간에 보낼 수 있으니까 훨씬 더 고속으로 점점 더 보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워낙에 고속이 되다 보니까 프로세싱 능력이라던가 이런 게 좀 중요해지게 된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3.5기가에서는 30kHz에 0.5ms 주기를 사용하고 있고 28기가 대역은 120kHz에 0.125m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TE는 최대 20MHz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LTE는 75MHz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75MHz에서 20짜리, 20짜리, 10, 15, 뭐 이런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그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쓰고 있는 방식인 거고, 그 우리는 3.5는 현재 최대 그 FR1 같은 경우는 FR1은 최대 100MHz가 규격적으로 최대고요. 그 다음에 FR2 같은 경우는 400MHz가 최대입니다. 근데 그럼 400MHz까지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고요. 400MHz 플러스 여기에 우리는 지금 800MHz를 FR2는 주파수 대역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00 플러스 400이 해서 CA가 되게끔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TE는 32CA까지 가능하고 그 릴리즈 12에서 그렇고요. 얘는 현재 16CA까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LTE는 5CA까지 가능하지 않나요? 네, 이거는 릴리즈 10 기반이고요. 릴리즈 12부터는 32CA까지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는 요 기반으로 LTE는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프리퀀시 채널을 보면 아키텍처를 좀 먼저 볼까요? 아키텍처는 일단 LTE 때는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이 같이 이렇게 사용을 했거든요. 근데 NR은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이 기본적으로 나눠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듀얼 커넥티비티까지 써가지고 LTE 플러스 NR까지도 이렇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고요. 근데 LTE도 릴리즈 16부터는 이게 컨트롤 플랜과 유저 플랜이 스플릿 되는 그런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하게 되고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제 NR이 도입되면서 거기서 그 ENDC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같이 도입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피지컬 채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NR에서는 CRS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CRS는 Cell Specific Reference 시그널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었거든요. 요 PHI-CH는 하크 액렉을 알려주는 거고, PCI FI-CH는 CFI라 그래서 컨트롤 여기 그 한 RB에 여기 앞부분에 PDCCH가 사용되는데 PDCCH를 자원을 몇 심볼을 사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건데 이런 건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뭐 얘가 다이나믹하게 바뀔 필요가 없다. 주기적으로 딱 정해져서 내려줘서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얘는 사라졌고 중요한 건 얘예요. CRS가 사라졌다는 거거든요.
셀 스페시픽 레퍼런스 시그널이 항상 이 바둑판 안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항상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이게 항상 차지하고 있어서 되게 많은 자원을 오버헤드를 먹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게 사라진 대신에 우리는 그 레퍼런스 시그널이 SSB라는 것과 CSI, RS, 그 다음에 TRS 뭐 이런 것들로 나눠지게 됐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이게 달리 이렇게 전송할 수 있도록 이런 걸로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깊은 내용이라 커버리지라던가 아니면 채널 컨트롤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다시 다룰 내용이고요. 뭐 여기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널 코딩에서는 터보 코딩과 TBCC를 사용했는데 NR에서는 이게 LDPC, 데이터용으로 LDPC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시그널링용으로는 폴라코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많은 변화거든요. 그래서 NR 가면서 고속 데이터를 위해서 그 채널 코딩 방식이 바뀌었다. 뭐 이런 거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그림도 좀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일단 그래서 이게 requirement거든요. 5G requirement인데 IMT 2020에서 그 ITU-R에서 제정한 requirement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게는 세 가지 그 requirement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EMBB, MMTC, URLLC 이렇게 세 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릴리즈 15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이 EMBB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속 데이터, 그리고 그 대용량 데이터. 요거 관련해서 지금 저희는 그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릴리즈 16에서 그 MMTC와 그 다음에 URLLC, 요게 정식으로 이제 규격이 정의가 됐거든요. MMTC는 IoT예요. IoT에 관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NB-IoT나 EMTC가 LT 기반으로 해가지고 릴리즈 13과 14에서 정의가 돼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16년, 17년에 시작이 돼서 아직 이것도 할 게 많은데 이거는 너무 빠르다 싶어서 얘는 릴리즈 16으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URLLC도 로 레이턴시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데 5G가 로 레이턴시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이게 1mm 세컨드 이내의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릴리즈 16에서 정의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좀 로레이턴시가 현재로서는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근데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릴리즈 16에서 정의가 되었습니다. 네, 요거는 그래서 오늘자 신문이에요. 어제 나왔네요. 네, 어제 오늘에 나온 신문인데 릴리즈 16이 그 자율주행이나 뭐 스마트 공장까지 표준화가 진행이 됐다. 뭐 요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 그 스터디에 맞춰서 이런 기사까지도 딱 맞춰서 나왔는데 요거 관련해서 릴리즈 16에 어떤 아이템들이 들어갔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규격들은 5G나 LTE 규격들은 3GPP라는 단체를 요 3GPP라는 단체에서 모여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조사들과 저희 같은 오퍼레이터들이 같이 다 모여서 규격을 정의를 하고 그 규격에 맞춰서 우리가 통신 단말이라던가 시스템들이 다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URL을 따라 들어가시면 이 페이지가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붙인 거라서 딱 요 그림이 나오신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스페시피케이션에 가시면 규격에 관련된 규격 정보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 랜1에서 그 파트 멤버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3PP 캘린더에서 여기서 이제 규격에 참여를 하고 있고 같이 그 회의나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릴리즈 16부터 이게 ITU-R의 정식 규격으로 채택이 됐거든요. 현재 우리는 릴리즈 15을 사용하고 있는데 릴리즈 16부터 정식 규격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관련된 내용이 페이지 1과 페이지 2가 있는데 이 페이지 2에서 이제 정식으로 IMT 2020에 ITUR에 정식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페이지 1 같은 경우는 릴리즈 15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7년에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18년에 그 3월 말에 초고속 저지원 관련된 NSA 규격이 완료가 됐습니다. non-standard 언론에 대한 규격이 완료가 됐고, 이 규격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SA 관련된 규격이 이렇게 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릴리즈 50는 사실 여기서 거의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그 레이트 드랍 뭐 이건데 프리즈 돼가지고 이거를 그냥 정식으로 이렇게 규격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는 2018년 12월에 그 규격이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후에는 CR이라고 해서 Change Requirement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규격이 변경되는 사항들만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MMTC, 그 다음에 URLC, MMTC 이런 기능들이 릴리즈 16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니죠. 시작은 18년부터 이렇게 어프로브리 시작이 됐는데, 그 랜원 프리즈, 그러니까 그 이때 완료가 원래는 요 2019년 말에 완료가 되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이게 그 3개월 밀리더니 또 밀려가지고 6월까지 이렇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6월 말에 완료가 돼서 제가 릴리즈 16이 완료가 돼서 이 강의를 시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그 코로나가 시작이 됐잖아요. 2월, 3월 넘어가면서 설날 지나면서. 그래서 이게 모든 회의가 2월부터 있던 그 회의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그 아테나에서 원래 2월 달에 총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게 그 변경이 되고, 그때부터 전부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면서 규격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또 시프트가 됐고, 릴리즈 17도 역시 그 시프트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릴리즈 16는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릴리즈 16이 요때 6월에 완전히 끝나게 됐어요. 끝나게 됐고, 그거에 대한 게 컴플리트 된 결과는 요때 12월에 나올 거지만, 결국에는 요때 다 모든 그 교육들은 완료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7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스터디 아이템이 워킹 아이템으로 다 선정은 됐고요. 그래서 지금 그 각 워킹 그룹에서는 지금 규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래 21년 연말에 완료가 되기로 했는데 이것도 3개월이 좀 밀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그 릴리즈 16에 그럼 어떤 기능이 들어갔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 큰 기능이 요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URLC 인더스트리얼 IoT라 그래서 그 이제 그 공장 자동화라던가 뭐 이런 로우 레이턴시가 필요한 로봇이라던가 아니면 자율주행 이런 관련돼서 이렇게 그 URLC 기능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그 below 6G, 그 다음에 28개 above 6G 둘 다 가능하게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관련돼서 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희는 그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실제 업무를 함에 있어서는. 그래서 좀 제가 그 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건데, 중에 하나가 이건데, DEPS 핸드업이라고 해서요. Dual Active Protocol Stack 핸드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3G 때 3G에서 소프트 핸드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 것과 같이 듀얼 액티브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스 이노드비와 타겟 이노드비가 있어서 양쪽으로 전부 다 그 액티브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업을 할 때 메시지 3 전 단계에서는 타겟 이노드비는 이렇게 맥단과 파이단만 붙이고, 그 메시지 3단계가 지나가면 양쪽 전부 다 소스와 타겟을 양쪽 다 그 액티브를 시켜서 데이터가 양쪽으로 다 흐를 수 있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업이 진행이 완료가, 원래는 핸드업이 시작된 이후에는 데이터 포워딩이라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타겟으로 붙은 이후에만 그 가지고 있던 데이터를, 버퍼에 쌓였던 데이터를 이렇게 내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핸드업 인터럽션 타임을 줄이려고 핸드업 하는 동안도 이제 데이터를 주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양쪽으로 데이터를 흐르게끔 하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바로 넘어가면 이쪽으로만 흐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그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핸드업이 5G 가면서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커버리지도 작고
LTE와 NR과 핸드오프가 다 일어나야 되니까 LTE 핸드오프 일어날 때, NR 할 때, 또 LTE 할 때 하면서 핸드오프가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속도가 많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듀얼 액티브 프로토콜 스택인데 이거는 그 DC에서 듀얼 커넥티비티에서는 동작을 안 해요. 그래서 SA에서 동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SA와 LTE 각각에서. 그 ENDC에서는 그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NSA 방식에서는 요거는 동작을 안 합니다. 그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것도 하나인데 이게 제가 사람들한테 그 제 이름이 들어간 그 규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컨트롤 핸드오프라고 해서 컨디셔널 핸드오프라고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거예요. 약전개에서 핸드오프를 통해서 그 커버리지를 확대를 하겠다 뭐 이런 거예요. 소스 노드에서는 타겟 노드로 미리 핸드오프 정보를 알려주게 됩니다. 미리 핸드오프 정보를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정보를 단말한테 알려주게 되면 단말은 이미 핸드오프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핸드오프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약전이네? 내가 핸드오프를 하겠다는 거를 원래 핸드오프는 단말이 MR을 올리게 되면 기지국이 핸드오프를 얼른 해라 라고 알려주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미 핸드오프 정보를 다 알려줘서 단말이 스스로 단말이 스스로 핸드오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단말이 핸드오프를 판단을 해가지고 그냥 핸드오프를 해버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면 약정 구간이나 이렇게 셀 엣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셀 엣지 구간에서 그 자기가 판단해서 가장 좋다고 판단하는 곳에서 이렇게 핸드오프를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도 약전에서는 핸드오프를 하는데 기존과 달라진 게 뭐가 있나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기존에도 약정 구간에서 핸드오프를 하는 건 동일한데 약정 구간에서 핸드오프를 하다 보니까 이런 MR 올리고 그 다음에 리컨피그레이션 내리고 또 컴플릿 받고 이런 시그널링 정보를 주고받을 때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 커버리지가 약해지면서 제대로 신호가 안 가고 하면은 이게 핸드오프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미리 강전에 있을 때 핸드오프를 하겠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이후에 여기서는 그냥 단말이 스스로 핸드오프만 해버리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핸드오프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주파수나 아니면 다른 망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로버스트에 대한 강점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 커버리지라던가 속도나 이런 부분에서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규격에 이미 다 정의가 되어 있고 요 그림은 TS38.300이라는 규격에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투스텝 렛치라는 게 적용이 됐습니다. 네. 네. 여기서 CHO에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컨디셔널 핸드오프에 대한 구현이 된 단말은 당연히 없습니다. 요거는 NSA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요건 NSA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속도, 최고 속도 저희 산출하고 하는데 제가 요것도 아이템으로 하나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NSA, SA 모두 지원이 가능한데 현재 단말에서 지원되는 건 없고요. 이게 규격이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릴리즈 16이라 아직은 없는 상태인데 에코 시스템을 봤을 때는 올해 말 내년 정도에는 그래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들어오면 아무래도 핸드업이나 약정에서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TE 때도 이런 부분은 항상 문제가 있던 거라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 22년, 23년 이 정도로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투스텝 렛치인데요. 요거는 또 뭐냐면 우리가 핸드오프라거나 아니면 망에 붙을 때 업링크 시그널을 맞추기 위해서는 렛치 과정을 하거든요. 렛치는 뭐냐면 랜덤 액세스 채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운링크는 SSB나 이런 걸로 싱크를 맞추는 거고 업링크에 대한 싱크를 맞출 때 단말에서 기지국 간의 싱크를 맞출 때 렛치 과정을 통해서 싱크를 맞추게 되거든요. 근데 요때 렛치 과정이 핸드오프 하거나 아니면 망에 접속하거나 할 때 렛치 과정을 다 수행을 해야 돼요.
왜냐면 싱크를 맞춰서 기죽하고 거리를 맞춰야 되니까 단말과 기죽 간의 거리가 다 다르니까요. 그걸 맞추는 과정을 하는데 이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핸드오프 할 때도 계속 예치 과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핸드 인터럽션 타임을 줄여서 레이턴시나 이런 걸 줄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고속 구간, 특히 그 우리가 HST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규격에서는 하이 스피드 트레인이라 그래서 HSP, 그러니까 고속 구간, KTX 구간이나 이런 데서는 또 순간적으로 핸드오프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훨씬 더 레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을 높여주기 하기 위해서 투스텝 레치라는 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거는 CBRA에서의 플로우이고요. 요거는 그 투스텝에서 CBRA 플로우인데요. CBRA라는 거는 레치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CBRA가 있고 CFRA가 있어서 CBRA는 컨텐션 베이스드 랜덤 억세스가 있고요. 얘는 컨텐션 프리거든요. 프리 랜덤 억세스라 그래서 요거는 보통 핸드오브에 사용하고 요거는 셀의 그 이니셜 어태치나 그 RR이가 나거나 뭐 이럴 때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 그 레치 과정이고 핸드오프 할 때는 요 컨텐션 프리라 그래서 컨텐션 서로 경합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자동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요건 3단계. 요건 3단계고 요거는 4단계거든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그래서 메시지 1, 메시지 2, 메시지 3, 메시지 4단계라 그랬는데 요거 그 투스텝에서는 메시지 A, 메시지 B 요렇게 해서 훨씬 간단화된 요런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네, P 라치 채널을 통해서 랜덤 액세스 프리앰블 정보를 보낼 때 PUSH 페이로드까지 같이 전송을 해서 핸드오프에 관련된 그 레치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미리 알려주게 되고 컨텐션 레졸루션을 통해서 그냥 그 결과를 메시지 3에 해당되는 게 다 완료가 되게끔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과정을 단축시켜서 그 핸드오프 할 때 인터럽션 타임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기능으로 여기에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속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될 걸로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근데 조금 현재 단말이라던가 시스템은 현재는 없고요. 이게 올해 규격이 정의돼서 완료가 된 거여서 이 규격이 반영이 된 거는 이제 6월 달에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이것도 한 23년 정도 돼야 실제 시스템에는 나올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를 보시면 아이템이 NR 마이머라 그래서 NR 마이머에서는 이제 빈포밍이라던가 이런 성능을 좀 높이기 위한 건데 릴리즈 16에서는 사실 그렇게 대단하게 주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커버리지나 이런 빈포밍 성능을 좀 더 높이자고 하는 게 릴리즈 17에서는 좀 커버리지 관련돼서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좀 저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일단 릴리즈 16에서는 크게 향상된 건 아니고 MU 마이모일 때 우리가 코드북 타입 1이 있고 타입 2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SU 마이모는 기본적으로 코드북 타입 1을 쓰고 있는 거고요. MU 마이모를 위해서 코드북 타입 2가 있는데 MU 마이모를 위한 게 좀 더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멀티 TRP라 그래서 여러 개의 빔을 활용해 가지고 훨씬 더 성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인데 이게 컴프라는 이름으로 같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웨이 장비는 이미 이런 기능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삼성도 뭐 컴프라고 넣고 있는데 그거는 사실 조금 실제 컴프는 아니고 컴프랑 비슷하게 불스무리하게 이름만 좀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성도 그렇게 셀 간의 컴프가 가능한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IAB라는 용어가 새로 생겼어요. 그게 IAB라는 게 기능이 새로 생겼는데요. 요건 뭐냐면 릴레이와 같은 거예요. 중계기는 아니면서 기지국인데 릴레이 같은 LTE에서 릴레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 IB 도너라 그래서 요게 하나의 기지국이에요. 기지국이어서 얘는 단말과
서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단말과 통신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가 28기가를 통해서 단말과 통신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또 도너라는 IB 노드가 있어서 얘와도 같은 28기가의 주파수를 동일한 주파수를 사용합니다. 기지국하고 단말하고 사용하는 주파수를 사용하고 이 도너에서는 또 단말과 또 이렇게 서로 그 통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차일드에서는 또 하나의 여기서는 또 단말과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이런 방식이에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사실 3.5나 그 밀로우 6G에서는 별로 필요는 없는데 그 인도어 커버리지가 약한 곳에서 요런 애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기가는 진짜 딱 보이는 데서만 호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집 안에 들어가면 호가 안 되니까 여기서 IAB라는 요거를 이용해서 여기서 기지국의 신호를 받아서 안에다가 주고 안에서 이렇게 단말들에게 그 신호를 전송할 수 있게끔 요런 방식을 사용하기 위해서 요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밀리미터 웨이브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런 게 기능이 들어갔고요. 그래서 삼성도 요거로 기능을 만든다고는 했었는데 지금 뭐 다른 게 많아지고 아무래도 28기가가 저희가 사업이 이런 게 좀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일단은 현재는 만드는 그 이런 게 좀 일정을 밀리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저희 상용망에서 사용을 하게 될지는 좀 의문입니다. 28기가가 활성이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워낙 커버리지가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기능이 있다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림과 그 CLI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그 외국에서 LTE TDD를 할 때도 되게 가장 문제가 많이 됐던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한국에서는 FDD 방식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별로 없었는데요. 그 외국에서 그 TDD 방식을 쓰는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이게 문제가 많이 됐습니다. 워낙에 땅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산이나 고산지대에 있는 이렇게 고산지대에 있는 기지국들이 이렇게 있고 여기 우리 기지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단말과 이렇게 통신을 하는데 멀리서 있는 신호들이 이렇게 그 전리층이라 그러나요? 요거를 막고 이렇게 반사돼가지고 이렇게 신호가 들어와요. 그럼 이게 한 100km 이상 되는 거리에서 이렇게 신호들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신호가 생각보다 엄청 세게 들어와요. 그래서 근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면 딜레이가 멀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DDDFU라는 구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멀리서 들어오는 이런 1번이라는 신호가 있고 우리 기지국에서 들어오는 2번에 대한 신호가 있는데 얘는 DDDFU가 있으면 여기서는 얘가 이렇게 밀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훨씬 더 멀리서 오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실질적으로는 이게 아니고 DDD D 뭐 FU 뭐 이런 식으로 밀려서 온다 그러면 여기 우리가 사용하는 UL 채널에 DL 신호가 이렇게 멀리서 들어온 신호가 들어오는 거예요. 단말이 올려야 되는 단말은 신호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호를 올려야 되는데 DL 신호, 센 신호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통신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아예. 또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인터페런스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아예 통신이 안 되는 현상까지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주도나 이런 데서도 한라산에서 쏘는 기지국이 있으면 뭐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게 TDD에서 현상이에요. FDD는 이런 현상은 없는데 TDD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규격에는 어그레서라는 기지국이 있고 빅팀이라는 그 기지국이 있어서 어그레서라는 애가 이렇게 영향을 준 빅팀 희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DL 신호가 이렇게 들어오면 얘는 UL에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얘는 통신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서로 크로스 링크 인터피어런스라 그래서 서로 기지국 간에 이거를 보고서 UL이 빅팀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DL을 안 쏘거나 아니면은 UL을 좀 다르게 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아니면 얘를 신호를 줄이거나 줄여서 얘한테 영향이 안 가게 하거나 뭐 이런 기능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LTE 때도 이게 영향을 많이 가가지고 되게 무식한 방법으로 서로 간의 간섭을 회피하기 위해서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5G에서는 정식으로 이제 그 규격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들어갔고요. 그 하웨이 장비는 이 기능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이미 LTE 때부터 이게 이슈가 있어서 이미 들어가 있고 타사 장비는 아직 기능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지셔닝이라는 게 있는데 포지셔닝은 뭐냐면요. 이거는 그 위치 기반 서비스예요.
기존에 LTE 때도 위치기반 서비스는 있었고,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걸어가다가 어떤 상가 앞이 되면 광고 문자를 날리다던가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가입자가 어디 있는지 가입자 정보를 정확히 찾고. 근데 기계 전에는 1km 반경 내에서 찾는 뭐 이런 방식이었는데요. 이게 지금은 좀 더 가까워져서 요게 이제 1m 이내에서 릴리즈 16에서는 그렇게 되고 릴리즈 17에서는 이게 뭐 10cm 안에서 반경을 찾겠다 뭐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기지국이나 아니면 단말에서 제공하는 GNSS, GPS 정보 뭐 이런 걸 가지고 제공을 했는데요. 이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그 기지국 정보와 위성 정보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같이 이용해 가지고 해서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지셔닝을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도 실로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것들은 계속 앞으로도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16회에서는 별로 그렇게 큰 건 없고 17에서 훨씬 더 다양한 기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V2X인데요. 이거는 이제 차량 원격 제어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차량 상태 감시, 차량의 뭐 엔진 오일이 필요하다던가 뭐 상태 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할 수 있는, 그리고 자율주행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인데요. LTE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LTE 때도 있었는데 5G 가면서는 뭐가 달라졌냐면 LTE 때는 거의 기지국하고 그 차량 간의 통신이 위주였다면 5G에서는 그 5G에서 그 릴리즈 15에서는 이제 기죽하고 단말하고 이렇게 차량이 되는 거였고, 근데 16에 가면서는 이제 단말과 단말, 차량과 차량 간에서도 이렇게 서로 간에 통신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되면 여러 차량이 있으면 차량 간의 간섭이라던가 아니면 거리나 이런 걸 보고서 우리 뭐 티맵이나 이런 데서도 활용이 가능한 거고, 차량별로 그 통신을 통해서 어디 서로 이렇게 부닥침이 발생하지 않게 미리 막다던가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V2X라고도 하는데 사이드 링크라고 하거든요. 다른 기능들과 함께. 그래서 5G는 이런 기능들이 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기존에 LTE 때는 LTE망만을 이용한 게 아니라 이제는 B2B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게끔 다른 그 통신들과도 연동이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NRU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NR 언라이센스 대역. 그래서 LTE 때도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었는데, 이 6기가 대역을 와이파이 6E, 그 다음에 5G NRU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변경된 게 6G 대역에서 5G 성능 비면허 기술, 그래서 와이파이 6G, 5G NR-U 등을 활용할 수도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정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6G 대역에 대해서 그 언라이센스 대역에 대해서 5G와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같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5기가에서 7기가 대역에 대해서 이게 지금 네, 준비가 되고 있고, 유럽은 5기가에서 6기가 대역에 대한 게 지금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28기, 37기가, 27기가 뭐 이런 대역을 사용하고 있는데 3.5기가 대역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대역이 없어서 지금 그 올해 경매가 진행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 LTE하고 너무 고주파 대역만 쓸 수가 있으니까 이런 대역들이 좀 더 부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이건 또 그 주파수를 경매나 이런 걸 통하지 않고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조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이미 다 정의가 된 거예요. 릴리즈 16에서 다 정의가 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주로 그래서 랜 1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릴리즈 17에서는 원래 52기가 대역까지 그 밀리미터 웨이브 FR2로 정의가 됐는데 71기가 대역까지 대역을 확대해서 지금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통신용으로 사용할지 좀, 네, 좀 쓰임이나 이런 게 28기가 대역도 지금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런 식으로 주파수 대역은 더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랜2에서는 이제 그 스케줄링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런 소니라던가 이런 것들이 주로 다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3에서는 이제 그 MDT나 이런 기능들이 같이 포지셔닝 이런 것들이 같이 진행이 되고 있고, 램4가 이제 주파수 관련되거든요. 그래서 컨비네이션
주파수 LT와 NR과의 주파수 조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용어가 좀 생소한 용어들이 좀 있어요. NPN이라 그래서 Non-Public Network이라 그래서 B2B를 위해 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새로 구성할 수 있는 이런 프라이빗 망에 대한 부분이 정의가 새로 되어 있고, NTN이라 해서 테레스트리얼 네트워크라고 해서 위성통신과 5G가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이건 좀 재밌는 옛날에 스페이스 프로젝트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HAPS라 그래서 High Altitude Platform Station이라 그래서 여기 뭐 그거 있죠. 벌룬 같은 거를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벌룬을 하늘에 띄워놓고 아니면 드론이나 이런 거 띄워놓고 통신을 이렇게 해주는 뭐 비행기라던가 뭐 이렇게 상공에서 이렇게 해주는 이런 방식에 대한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정도 릴레이 60는 지금 신규 아이템들은 들어가 있고요. 그 17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NRMine 뭐 이건 이제 커플리지 관련된 것들, 그럼 사이드링크가 V2X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네, 좀 전에 말씀드린 NTN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거 인핸스드 된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릴레이 17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메일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디스커션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